한국 300% 관세 때리고 안보 분담금 5배 올려. 72시간 안에 답 안 하면 끝이야. 트럼프가 트위터에 올린 최후 통첩. 전 세계가 얼어붙었습니다. 월스트리트는 환호했고 한국 증시는 폭락했습니다. 그런데 협상 테이블에 나타난 한국 협상단은 달랑 5명. 손에 든 건 A4 5장뿐이었습니다. 백악관 수석이 비웃었습니다. 이게 답니까? 하지만 한국 협상단이 서류를 펼치는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계산해 보셨습니까? 회의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도대체 그 서류에 뭐가 적혀 있었길래 6개월 후 트럼프는 모든 압박을 철회했습니다. 오히려 한국에 15조 원을 안겼습니다. 한 장의 서류가 초강대국을 무릎 꿇렸습니다. 지금부터 그 72시간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톰슨입니다. 38살 미국 텍사스 출신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15년간 국제 경제 전문 기자로 일해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은 제게 그저 삼성 만드는 나라 정도였어요. 하지만 얼마 전 새벽 제 휴대폰이 울렸을 때만큼은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글을 올렸거든요. 한국 반도체에 300% 관세를 부과한다. 안보 분담금도 즉시 5배로 인상한다. 72시간 내에 답변하라. 단 3문장이었지만 전 세계를 뒤집을 폭탄 선언이었죠. 처음엔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요? 작은 나라잖아요. 미국이 압박하면 당연히 굴복하겠죠. 그런데 30분도 안 돼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실리콘밸리 CEO들의 비공개 단톡방이었어요. 저는 석 달 전 AI 산업 취재로 그 그룹에 잠입해 있었거든요. 평소엔 조용하던 채팅방이 순식간에 폭발했고 메시지가 초당 15개씩 쏟아졌습니다. 한국 건드리면 우리 다 끝이야. HBM 공급 끊기면 AI 개발 올스톱이야. 누가 젠슨한테 연락 돌려봐.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HBM이요? 그게 뭐길래 실리콘밸리 거물들이 이렇게 패닉에 빠진 걸까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뭔가 제가 모르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거의 동시에 언론이 움직였어요. CNN이 속보를 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경제 최후 통첩을 보냈다. 반도체 관세 폭탄과 안보 분담금 대폭 인상을 동시에 요구했다. BBC도 긴급 뉴스를 내보냈죠. 미국 정부가 한국의 안보 분담금 5배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로이터가 타전했습니다. 한국 증시 선물 가격이 10% 급락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 30조 원이 증발 위기에 처했다. 제 에디터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마이클, 당장 백악관으로 가. 긴급 협상이 시작된다. 해가 뜨기도 전에 저는 백악관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도 단톡방을 확인했는데 샘 알트먼, 선다 피차이, 마크 저커버그. 미국 빅테크를 이끄는 사람들이 한국 때문에 패닉 상태였어요. 백악관 로비에 도착했을 때 복도는 차가운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멀리서 두 그룹이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15명의 미국 협상단과 고작 5명뿐인 한국 협상단이었습니다. 제 옆 기자가 속삭였죠. 저 인원 차이 봐. 한국 끝났네. 미국 측 수석은 로버트 체인벌린이었습니다. 50대 중반 하버드 출신으로 트럼프 통상 정책을 총괄하는 인물이었어요. 여유만만한 표정에 최신 아이패드를 들고 있었고 보좌관들이 300페이지짜리 자료 더미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반대편 한국 협상단장은 이진수였어요. 60대 중반 외교부 차관 출신이었는데 A사 용지 5장만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300페이지 대 5장. 너무 대비가 극명했죠. 그때 이진수가 서류를 정리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첫 페이지에 HBM이라는 3글자만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체인벌린이 그걸 힐끗 보는 순간 표정이 1초간 굳어졌다가 다시 미소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짧은 순간이라 다른 이들은 못 봤겠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도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 자격으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구석 자리에서 조용히 지켜봐야 했고 카메라나 녹음은 금지였습니다. 오직 노트와 펜만 허용됐죠. 10분쯤 지났을 때 이진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계산해 보셨습니까? 차분하고 침착한 어조였습니다. 그리고 체인벌린이 비웃는 소리가 들렸지만 왠지 당황을 숨기려는 것처럼 들렸어요. 저는 휴대폰으로 HBM을 검색했습니다. 초고대역폭 메모리, AI 칩 필수 부품이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문장이 보였습니다. 전 세계 HBM 생산량의 90% 이상을 한국이 점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제 손이 떨렸어요. 미국 AI 산업이 한국 부품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다고요? 그렇다면 실리콘밸리 CEO들의 패닉이 완벽하게 이해됐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트럼프가 얼마나 위험한 카드를 건드리고 있는지를요. 단톡방에서 또 메시지가 왔어요. 엔비디아 주가 5% 급락했어. 한국 없으면 AI 칩 생산 못해. 이거 진짜 큰일 났어. 첫 회의가 끝났습니다. 체인벌린이 회의실 밖으로 나왔는데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뭔가 굳어 보였어요. 기자들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생산적인 대화였습니다. 한국 측과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평소보다 말이 적었고 걸음이 빨랐습니다. 이진수도 나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살짝 숙였지만 표정은 침착했어요. 오히려 체인벌린보다 더 여유로워 보였죠. 5장의 A사 용지엔 여전히 HBM 3글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어요. 이 협상,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300페이지 대 5장, 15명 대 5명인데. 왜 이진수는 저렇게 침착한 걸까요? 왜 실리콘밸리는 패닉에 빠진 걸까요? 72시간. 트럼프가 준 시간입니다. 하지만 제 직감에 이 시간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게 유리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이미 준비가 돼 있었으니까요. 단 3글자로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HBM이라는 3글자, 90%라는 숫자, 그리고 한국. 실리콘밸리 CEO들이 그렇게 패닉에 빠진 이유와 체인벌린의 미소가 굳어졌던 그 일. 이진수의 침착한 표정까지 모든 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뭔가 거대한 게임이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어요. 백악관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체인벌린이 직접 브리핑룸에 섰고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죠. 저도 그 안에 있었어요. 체인벌린이 단상에 올라서며 말했습니다. 어제 한국 측과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아직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다음 말이 폭탄이었습니다. 한국 경제가 얼마나 미국에 의존하는지 수치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슬라이드가 떴어요. 화려한 그래프들이 나타났고 빨간색 막대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한국 수출의 15%가 미국 시장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주요 산업 전부죠. 다음 슬라이드가 넘어가면서 더 충격적인 숫자가 나타났어요. 만약 300% 관세가 부과되면 삼성전자만 50조 원 손실이 예상됩니다. 현대차, LG, SK 모두 마찬가지죠.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숫자였고 체인벌린은 그걸 알면서도 여유롭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한국 GDP의 40%가 수출입니다. 미국 시장을 잃으면 경제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방을 날렸죠. 우리는 합리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안보 분담금을 현실화하면 관세는 보류하겠습니다. 한국에 72시간을 들였고 이제 이틀이 남았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언론이 폭발했어요. CNN이 즉시 속보를 냈습니다. 백악관이 한국 경제의 급소를 공개했다. 미국 의존도 15%, 삼성전자 손실 50조 원 전망. BBC도 긴급 뉴스를 내보냈죠. 미국이 한국의 경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로이터가 분석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한국 주요 기업들이 미국 시장 없이 생존할 수 있을까? 경제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SNS도 난리였어요. 숫자가 증명하네.
한국은 우리 없이 못 살아. 72시간 안에 무릎 꿇을 거야. 트럼프 완벽한 카드 잡았다. 한국 쪽 댓글도 암울했어요. 50조 원 손실이면 끝이다. 정부는 뭐하나? 대응 좀 해라.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건가? 저는 실리콘밸리 단톡방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어제 그렇게 패닉 상태였던 CEO들이 오늘은 조용했습니다. 메시지가 거의 없었어요.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안했죠. 뭔가 숨죽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두 번째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다시 회의실 구석에 앉았어요. 체인벌린이 더 공격적으로 나올 거라는 예감이 들었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체인벌린이 아이패드를 켜며 입을 열었어요. 어제 이진수 단장께서 질문하셨죠. 미국 AI 산업에 대해 아느냐고요. 이진수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표정 변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압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새 슬라이드가 떴어요. 제목은 AI 반도체 공급망 다변화였습니다. 한국 외에도 대만, 일본, 미국 자체 생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지가 많아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HBM은 한국이 90%를 장악하고 있다는 걸요. 체인벌린이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정말 모르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진수가 천천히 서류 가방에 손을 뻗었어요. 회의실 앞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 가방으로 쏠렸습니다. 저도 숨을 멈추고 지켜봤죠. 이진수가 가방을 열었어요. 안에서 서류 한 장이 보였습니다. 제가 앉은 자리에서도 첫 줄이 보였어요. HBM 세계 시장 점유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체인벌린의 시선도 그쪽으로 향했어요. 그의 턱 근육이 미세하게 긴장했고 손이 아이패드를 더 세게 쥐었습니다. 분명히 신경 쓰이는 표정이었어요. 이진수가 서류를 꺼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진수는 멈췄어요. 서류를 만지작거리더니 다시 가방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그리고 가방을 닫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회의실 공기가 묘하게 바뀌었어요. 체인벌린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분명히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뭔가 중요한 걸 보지 못했다는 느낌, 놓쳤다는 느낌이 역력했죠. 그렇다면 우리 제안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체인벌린이 물었지만 목소리에 여유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진수가 대답했습니다. 검토 중입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체인벌린이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규칙적이지만 점점 빨라지는 리듬이었어요. 초조함이 묻어났죠.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이틀 남았어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온 체인벌린은 기자들에게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한국 측이 현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눈을 봤어요. 어제보다 확신이 덜했습니다. 서류 가방, 그 안에 HBM 자료가 신경 쓰이는 게 분명했어요. 이진수도 나왔습니다. 여전히 침착했고 서류 가방을 꽉 쥐고 있었어요.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지만 아무 대답 없이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그 가방 안에 뭐가 들었는지, 왜 아직 꺼내지 않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날 저녁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옛 동료였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큰일 났어. 엔비디아가 비상이야. 무슨 일인데? 한국 HBM 공급이 끊기면 AI 칩 생산이 완전히 멈춰. 대체제가 없어. 체인벌린은 대만이나 일본이 있다고 했는데 동료가 비웃었어요. 거짓말이야. HBM은 한국밖에 못 만들어. SK 하이닉스랑 삼성이 전 세계 90% 이상을 쥐고 있다고.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체인벌린은 정말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밀어붙이는 걸까요? 그리고 이진수는 왜 아직도 그 카드를 꺼내지 않는 거죠? 분명히 체인벌린을 흔들 수 있는 자료인데 말이에요. 이틀. 시간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진수의 서류 가방을 만지작거리던 그 손동작, 꺼내려다 다시 넣던 그 장면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건 약점을 숨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최고의 카드를 아껴두는 것처럼 보였죠.
타이밍을 재고 있는 거였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72시간 중 마지막 하루만 남은 상황이었어요. 백악관 주변은 기자들로 가득 찼고 전 세계가 한국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그날 아침 체인벌린이 다시 브리핑룸에 섰습니다. 이번엔 표정이 더 단호했어요. 최후 통첩을 던질 준비가 된 얼굴이었습니다. 한국의 마지막 기회를 드립니다. 화면에 새로운 슬라이드가 떴어요. 제목은 안보 분담금 현실화였습니다. 현재 한국이 내는 방위비 분담금은 13억 달러입니다. 하지만 주한미군 유지 비용은 그보다 훨씬 많죠. 다음 슬라이드가 넘어가면서 엄청난 숫자가 나타났어요. 우리는 65억 달러를 요구합니다. 지금의 5배예요. 이건 협상이 아니라 공정한 분담입니다. 기자들이 숨을 죽였어요. 5배 인상이라니, 그것도 즉각적으로요. 체인벌린이 목소리를 낮추며 계속 말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거부한다면 2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첫째, 300% 관세가 즉시 발효됩니다. 둘째,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이건 압박이 아니라 협박이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24시간입니다. 내일 이 시간까지 답변 없으면 우리는 행동에 들어갑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언론이 또 폭발했습니다. CNN이 속보를 냈어요. 백악관이 한국에 최후 통첩을 보냈다. 65억 달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관세 폭탄과 주한미군 감축이 동시에 진행될 것이다. BBC도 긴급 뉴스를 내보냈죠. 미국이 한국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 24시간 안에 결정하라는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NHK가 헤드라인을 띄웠습니다. 한미 동맹이 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 정부는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SNS는 더 난리였어요. 미국 쪽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항복 수순 밟겠네. 내일이면 끝이다. 트럼프 완승 확정이야. 한국 쪽 반응도 절망적이었어요. 65억 달러면 나라 망한다. 주한미군까지 빼면 안보는 어떻게 하나? 그날 오후 마지막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회의실 구석에 앉았어요. 이게 마지막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체인벌린이 들어왔을 때 표정이 달랐어요. 여유가 아니라 단호함이었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끝내겠다는 얼굴이었죠.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제안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진수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A사 용지 5장과 서류 가방만 앞에 놓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통령께서 답변을 준비 중입니다. 체인벌린이 테이블을 쳤어요. 쿵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고 모두가 움찔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24시간 후면 모든 게 끝나요. 관세가 발효되고 한국 경제는 무너집니다.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처음으로 감정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65억 달러입니다. 그것만 약속하면 모든 게 해결돼요. 왜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겁니까? 이진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미국 해군 증강 계획에 대해 들으셨습니까? 체인벌린이 미간을 찌푸렸어요. 무슨 소리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 해군을 대폭 증강한다는 계획 말입니다. 체인벌린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답했어요. 그게 지금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는 안보 분담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진수가 서류 가방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또 그 장면이었어요. 모두의 시선이 가방으로 쏠렸고 저도 숨을 멈췄습니다. 이진수가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하지만 테이블에 놓지 않고 그냥 한번 보더니 체인벌린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미 해군이 향후 10년간 군함을 몇 척이나 건조할 계획인지 아십니까? 체인벌린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국방부 소관이고, 그렇다면 미국 조선소가 몇 개나 가동 중인지는 아십니까? 체인벌린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진수가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으며 말했어요. 계산해 보시길 권합니다. 시간이 없는 건 우리만이 아닐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체인벌린의 얼굴이 붉어졌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걸 알아챈 것 같았어요. 이건 협상이 아닙니다. 최후 통첩입니다.
체인벌린이 소리쳤지만 이진수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검토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체인벌린이 밖으로 나왔을 때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하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평소와 완전히 달랐죠. 저는 급히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뭔가 확인해야 할 것 같았어요. 이진수가 말한 미 해군 증강 계획, 조선소 이야기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펜타곤에서 일하는 정보원이었습니다. 석 달 전 국방 예산 취재 때 알게 된 사람이었죠. 마이클, 당신이 봐야 할 문서가 있습니다. 무슨 문서인데요? 직접 만나서 드리죠. 비밀 장소에서요. 1시간 후 저는 워싱턴 외곽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보원이 봉투를 건넸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일주일 전에 작성된 델토로 해군 장관 비공개 보고서입니다. 백악관에는 전달되지 않았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제목이 보였어요. 대중국 해군 전력 평가 및 조선 능력 분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겼어요. 미 해군이 향후 10년간 신규 군함을 건조하는데 총 1,620조 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중국 해군을 견제하기 위한 필수 전력 증강이라고 명시돼 있었고 이를 위해 수백 척의 군함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었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미국 조선 능력 평가였는데 현재 가동 중인 조선소가 7개뿐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중국 조선 능력의 232분의 1 수준이라는 분석이었고 연간 건조 가능한 대형 군함은 고작 2척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한국 조선소 현황이 나왔어요. 총 400개가 가동 중이며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지스함 건조 시간은 한국이 18개월인 반면 미국은 28개월이 걸리고 건조 비용도 한국은 6억 달러지만 미국은 16억 달러라고 적혀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결론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조선소 없이는 대중국 해군 전력 증강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어요. 예산과 시간 모두 부족하며 한국과의 협력이 필수라고 명시돼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이제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이진수가 왜 침착했는지, 왜 서류를 아직 꺼내지 않았는지, 왜 계산해 보라고 했는지요. 한국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미국이 한국 없이는 중국을 막을 수 없다는 걸요. 체인벌린은 이 보고서를 못 봤습니까? 정보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백악관과 펜타곤이 따로 놀고 있습니다. 체인벌린은 경제만 보고 있어요. 국방은 신경 쓰지 않았죠. 한국은 알고 있나요? 정보원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당연하죠. 이미 석 달 전부터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침착한 거예요.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발행 버튼을 누르기 전에 멈췄습니다. 이진수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서류 가방을 열었다 닫던 그 모습,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했던 그 말이요. 그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완벽한 타이밍을요.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게임에서 시간이 없는 건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걸요. 체인벌린이 모르는 사이 펜타곤은 이미 한국이 필요하다고 외치고 있었으니까요. 24시간이 지났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백악관 브리핑룸은 기자들로 가득 찼고 저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체인벌린이 곧 나타날 거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죠. 하지만 체인벌린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대신 한국 대통령이 서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서울 청와대 화면으로 전환했어요. 한국 대통령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수백 명의 기자들이 숨을 죽였어요. 저도 브리핑룸에서 생중계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10초가 지났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죠.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됐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미국의 제안을 검토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말이 폭탄이었어요.
하지만 그 전에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스크린에 자료가 하나 떴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HBM 세계 시장 점유율이라고 적혀 있었죠.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나왔구나. 이진수가 그렇게 아꼈던 그 카드가요.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SK하이닉스 53%, 삼성전자 38%, 합치면 91%였어요. 전 세계 HBM의 거의 전부를 한국이 만들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말했어요. HBM은 AI 반도체의 핵심 부품입니다. 엔비디아, AMD, 인텔. 미국 모든 AI 기업이 이것 없이는 칩을 만들 수 없습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넘어갔어요. 엔비디아 로고가 크게 떴고 그 아래 문장이 보였습니다. HBM 공급처 한국 100%라고 적혀 있었어요. 미국 AI 산업은 한국 없이 하루도 작동할 수 없습니다. 브리핑룸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제 옆에 있던 CNN 기자가 급하게 노트북을 열어 팩트체크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계속 말했어요. 만약 300% 관세가 부과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HBM 수출을 중단하는 선택을요. 화면에 새로운 그래프가 떴습니다. 미국 AI 기업들의 HBM 재고 현황이었어요. 평균 석 달치밖에 없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석 달 후 미국 AI 산업은 멈춥니다. GPT도 제미나이도 메타 AI도 모두 개발이 중단됩니다.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실리콘밸리 단톡방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지가 초당 20개씩 쏟아지고 있었어요. 이거 사실이야? 91%? 우리 완전히 끝났어. 누가 백악관 좀 막아. 저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다음 자료를 공개했어요. 이번엔 조선소 이야기였습니다. 미국은 향후 10년간 1620조 원을 들여 해군을 증강할 계획입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죠. 델토로 보고서에 나왔던 바로 그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미국 조선소는 7개뿐입니다. 중국의 232분의 1 수준이죠. 연간 대형 군함은 2척밖에 못 만듭니다. 화면에 비교 그래프가 떴어요. 한국 조선소 400개 대 미국 7개. 너무나 극명한 차이였습니다. 한국 조선소는 이지스함을 18개월 만에 6억 달러로 만듭니다. 미국은 28개월에 16억 달러가 듭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중국을 막으려면 한국이 필요합니다. AI를 발전시키려면 한국이 필요합니다. 계산해 보셨습니까? 이진수가 회의실에서 했던 바로 그 질문이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우리는 미국의 동맹입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압박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협상은 서로 필요할 때 가능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브리핑룸이 난리가 났어요. 기자들이 일제히 노트북을 열어 기사를 쓰기 시작했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CNN이 즉시 속보를 냈어요. 한국이 역공에 나섰다. HBM 91% 점유, 미국 AI 산업 한국 의존 밝혀져. BBC도 긴급 분석을 내보냈습니다. 한국의 반격이 시작됐다. 조선 능력과 AI 부품으로 협상 테이블을 뒤집었다. 실리콘밸리가 공식 반응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샘 알트먼이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AI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8% 급락했다가 5%로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시장이 패닉 상태였죠. 제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펜타곤 정보원이었습니다. 마이클 델토로 장관이 지금 백악관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체인벌린한테 직접 보고서를 보여줄 거래요. 지금요? 네. 한국 발표 보고 완전히 패닉 상태예요. 국방부가 뒤집혔어요. 저는 노트북을 닫고 백악관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한국이 침묵하던 카드를 모두 공개했고 이제 미국이 답할 차례였습니다. 백악관 복도에서 체인벌린을 봤어요. 그는 급하게 걸어가고 있었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여유롭던 그 미소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델토로 장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손에는 바로 그 보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게임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72시간 전 한국을 압박하던 미국이 이제 답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HBM 91%, 조선소 400개, 그리고 중국이라는 공통의 적. 한국은 단 2장의 카드로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의 발표가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HBM 91%, 조선소 400개. 이 숫자들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어요. 하지만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숫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뭔가가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제 에디터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마이클, 한국가. 직접 취재해. 어디로요? 인천 조선소랑 이천 반도체 공장. 사람들을 만나봐. 숫자 뒤에 누가 있는지 보여줘야 해. 이틀 후 저는 인천 현대중공업 조선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엄청난 규모였어요.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가리고 있었고 수십 척의 배가 동시에 건조되고 있었습니다. 미국 조선소와는 차원이 달랐죠. 안내를 맡은 직원이 저를 용접 작업장으로 데려갔어요. 불꽃이 튀는 소리가 요란했고 수십 명의 용접공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눈에 들어왔어요. 45살쯤 돼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김수진 명장입니다. 20년 경력이에요. 직원이 소개해줬어요. 저는 작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김수진이 용접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어요. 미국 기자요? 처음이네요. 우리는 휴게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김수진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제 아버지가 한국전 참전 미군이었어요. 뜻밖의 이야기였습니다. 1953년에 한국에 왔대요. 22살 젊은 군인이었죠. 전쟁 끝나고 미국으로 돌아갔지만 평생 한국을 잊지 못했대요. 김수진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항상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폐허였지만 사람들 눈빛이 살아있었다고요. 언젠가 다시 일어설 거라고 믿었대요. 지금 뭘 만들고 계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미 해군 이지스함이요. 아버지가 지켰던 나라를 위해 배를 만들고 있어요. 김수진이 미소 지었어요. 아이러니하죠? 아버지가 한국을 지켰고 지금은 제가 미국을 돕고 있어요. 이 배가 완성되면 중국을 막는 데 쓰일 거예요. 지금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데 기분이 어때요? 김수진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섭섭하죠. 우리가 얼마나 도와주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이 배 한 척 만드는데 600명이 18달 동안 매달려요. 미국에선 2000명이 28달 걸린대요. 그녀가 손을 보여줬어요. 화상 자국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 조선소에만 4000명이에요. 전국으로 따지면 수만 명이죠. 저는 그날 김수진의 작업 모습을 2시간 동안 지켜봤습니다. 정확하고 빠른 용접 실력이었어요. 1초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이어붙이고 있었습니다. 20년 경력이 느껴졌죠. 다음 날 저는 이천 SK 하이닉스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반도체 공장은 조선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하얀 무균복을 입은 엔지니어들이 조용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박준호를 만났습니다. 32살 HBM 개발팀 엔지니어였어요. 회의실에서 그를 인터뷰했습니다. 석 달 전에 오픈 AI에서 긴급 연락이 왔어요. 박준호가 말했습니다. GPTO 개발 중인데 HBM 샘플에 문제가 생겼대요. 당장 해결 안 되면 개발 중단이라고 했죠. 어떻게 하셨어요? 사흘밤을 샜어요. 팀원 10명이랑요. 문제를 찾아서 새 샘플을 만들어 보냈어요. 일주일 만에요. 박준호가 피곤한 미소를 지었어요. 오픈 AI에서 고맙다고 연락 왔어요. 한국 엔지니어 아니었으면 GPTO는 포기했을 거래요. 자부심 느끼시겠네요. 그럼요. 근데 지금 미국이 우리한테 관세 300% 매긴다잖아요. 박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우리가 밤샘 근무하면서 도와줬는데 이게 답례예요? 솔직히 배신감 느껴요. 그는 공장 내부를 보여줬어요.
수백 대의 정밀 장비들이 24시간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화면을 들여다보며 공정을 체크하고 있었어요. HBM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박준호가 물었습니다. 칩 16개를 머리카락 굵기로 쌓아 올려야 해요. 1마이크로미터 오차도 안 돼요. 전 세계에서 이걸 할 수 있는 회사가 우리랑 삼성밖에 없어요. 저는 그날 공장에서 6시간을 보냈습니다. 엔지니어들의 집중력이 대단했어요. 한 사람이 실수하면 수억 원짜리 칩이 불량품이 되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량률이 1% 미만이라고 했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김수진과 박준호. 두 사람 모두 미국을 돕고 있었어요. 한 명은 배를 만들고 한 명은 AI 칩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들이 존재한다는 것조차 몰랐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저는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김수진의 화상 자국, 박준호의 밤샘 근무, 그리고 수만 명의 한국 노동자들. 이들이 바로 HBM 91%와 조선소 400개라는 숫자 뒤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펜타곤 정보원이었어요. 마이클 델토로 장관이 의회에서 증언했어요. 한국 조선소 없이는 중국 못 막는다고 공개 발언했어요. 체인벌린 반응은요? 침묵이요. 백악관이 완전히 패닉 상태예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 뒤에 김수진 같은 사람, 박준호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며 미국을 돕는 사람들이요. 미국은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한국은 작지 않았어요. 기술로, 사람으로, 헌신으로 이미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체인 벌리는 숫자만 봤지만 저는 이제 사람을 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야말로 한국의 진짜 힘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 기사가 나간 다음 날 미국이 뒤집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일면에 실린 김수진과 박준호 이야기가 SNS에서 폭발적으로 퍼지고 있었어요. 미국인들이 처음으로 한국 사람들의 얼굴을 본 거였습니다. 댓글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국전 참전 용사딸이 우리 배를 만들고 있었네. GPTO 살린 게 한국 엔지니어였어? 우리가 너무 몰랐다. 여론이 빠르게 전환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한국 끝났다던 댓글들이 이제는 한국 없이 우리가 끝난다로 바뀌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샘 알트먼이 움직였습니다. 오픈 AI 본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저는 샌프란시스코행 비행기를 탔고 6시간 후 회견장에 도착했습니다. 샘 알트먼이 단상에 올라섰어요. 오늘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화면에 지도가 떴습니다. 한국 전남과 포항에 빨간 점이 찍혀 있었어요. 오픈 AI가 한국의 데이터 센터를 건설합니다. 투자 규모는 50조 원입니다. 회견장이 술렁거렸어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왜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냐고 물으실 겁니다. 샘 알트먼이 화면을 가리켰어요. HBM 때문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HBM 없이 작동할 수 없어요. 한국에 짓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 AI 산업이 무너집니다. 이건 경제 문제가 아니라 미래 문제예요. CNN이 즉시 속보를 냈어요. 오픈 AI가 한국을 선택했다. 50조 원을 투자해 미국이 아닌 한국의 데이터 센터를 건설한다는 발표다. BBC도 긴급 분석을 내보냈습니다. 실리콘밸리가 백악관에 반기를 들었다. 오픈 AI가 한국 편을 든 것은 미국 AI 산업의 생존이 걸린 선택이다. 그날 저녁 더 큰 뉴스가 터졌어요. 미 의회에서 법안이 발의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해군 준비 태세 보장법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저는 급히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의회 청문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델토로 전 해군 장관이 증인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한국 조선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델토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중국이 연간 200척의 군함을 건조하는 동안 우리는 2척밖에 못 만듭니다. 격차를 줄일 방법은 한국밖에 없어요. 의원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한국에 의존하는 게 안보상 위험하지 않습니까? 델토로가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은 70년 동맹입니다. 중국과 싸우려면 한국이 필요해요. 지금 한국을 압박하는 건 자해 행위입니다.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어요. 해군 준비 태세 보장법은 한국 조선소에 미 군함 발주를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통과되면 향후 10년간 한국과 15조 원 규모 계약을 맺게 됩니다. 의원들이 웅성거렸어요. 찬성과 반대가 팽팽했습니다. 저는 의회를 나와 체인벌린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연결되지 않았어요. 백악관 대변인도 노 코멘트만 반복했습니다. 완전히 침묵하고 있었죠. 이틀 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에 찬성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 일주일 전에는 찬성이 65%의 반대가 35%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뒤집혀서 찬성 28%, 반대 72%로 나왔습니다. 김수진과 박준호의 이야기, 오픈 AI 발표, 델토로 증언이 여론을 바꿔놓은 거였어요. 저는 다시 백악관 앞에 섰습니다. 기자들이 몰려 있었고 모두 체인벌린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흘째 침묵하던 그가 드디어 나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체인벌린이 브리핑룸에 나타났어요.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일주일 전에 여유로운 미소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질문 받겠습니다. 기자들의 손이 일제히 올라갔습니다. 한국의 HBM 장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인벌린이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예상보다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관세 정책을 철회하실 겁니까? 현재 백악관 내부에서 논의 중입니다. 한국 조선소에 군함을 발주하는 법안에 대해서는요? 체인벌린의 턱 근육이 긴장했어요. 국방부 소관입니다. 더 이상 자신감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일주일 전 테이블을 치며 최후 통첩을 던지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체인벌린을 복도에서 마주쳤어요. 잠깐 인터뷰 가능할까요? 체인벌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하지만 걸어가다 멈춰 서더니 뒤돌아봤어요. 마이클,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한국에 다녀왔죠? 네. 그 사람들. 김수진이랑 박준호. 진짜였습니까? 네,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체인벌린이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가 몰랐습니다. 숫자만 봤어요. 사람은 보지 않았죠.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그의 뒷모습이 많이 작아 보였습니다. 미국인인 제가 봐도 그는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저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어요. 실리콘밸리 단톡방을 확인했습니다. 메시지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한국과 장기 계약 체결했어. 향후 5년간 HBM 안정 공급 확보. 우리도 한국에 R&D 센터 세운다. 엔지니어 100명 채용 예정. 한국 없이는 안 되는 거 이제 다들 알았지? 미국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백악관과 상관없이 한국과 직접 협력하기 시작한 겁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 달 전 트럼프가 트위터에 72시간 최후 통첩을 올렸을 때 저는 한국이 굴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작은 나라니까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한국은 침착하게 기다렸고 완벽한 타이밍에 카드를 꺼냈어요. HBM, 조선소, 그리고 사람. 이 세 가지로 게임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이제 미국이 답할 차례였어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72시간 최후 통첩에서 시작된 대치가 석 달째 계속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압박하던 미국이 이제는 답을 찾아야 하는 입장이 됐죠. 그 사이 한국 경제는 오히려 성장하고 있었어요. 저는 뉴욕에서 한국 무역 통계를 확인했습니다. 수출이 3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삼성전자 HBM 수주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조선소 가동률은 100%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앞다퉈 한국과 계약을 맺고 있었거든요. 구글, 메타, 아마존. 모두 한국 HBM 없이는 AI 개발을 못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백악관의 관세 위협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움직였어요. 그날 오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백악관 내부 정보원이었어요. 마이클, 큰 움직임이 있어요. 트럼프가 한국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대요. 언제요? 지금 바로요. 백악관 집무실에서. 저는 급히 백악관으로 달려갔습니다. 기자들이 이미 모여 있었고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석 달간의 대치가 드디어 끝나는 순간일 수도 있었습니다. 1시간 후 백악관 대변인이 나왔어요. 대통령께서 곧 발표하시겠습니다. 트럼프가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여유롭지도 공격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지해 보였죠. 한국 대통령과 좋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우리는 딜을 했습니다. 좋은 딜이에요. 화면에 합의 내용이 떴습니다. 첫째, 한국 반도체에 대한 300% 관세를 철회합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어요. 완전한 후퇴였습니다. 둘째, 안보 분담금은 현행 13억 달러를 유지하되 한국이 자발적으로 방위 산업에 투자합니다. 트럼프가 계속 말했어요. 셋째, 한미 원자력 협정을 완화합니다. 한국의 원전 수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이건 한국이 오래전부터 원하던 거였어요. 넷째, 한국 HBM에 대한 관세를 영구 면제합니다. 미국 AI 산업을 위해서입니다. 실리콘밸리가 원하던 내용이었습니다. 다섯째, 한국 조선소와 장기 계약을 체결합니다. 향후 10년간 15조 원 규모입니다. 펜타곤이 원하던 바로 그거였어요. 트럼프가 마이크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이건 윈윈입니다. 한국도 이기고 우리도 이겼어요. 딜 메이커끼리 통하는 거죠. 악수하는 사진이 화면에 떴어요. 트럼프와 한국 대통령이 웃으며 악수하고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언론이 폭발했습니다. CNN이 즉시 분석을 내보냈어요. 한국이 압박을 지렛대로 바꿨다. 72시간 최후 통첩이 석 달 만에 완전한 반전으로 끝났다. BBC도 헤드라인을 띄웠습니다. 약자의 승리로 기록될 협상이다.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전례 없는 역전극을 이뤄냈다. 월스트리트 저널 에디터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마이클, 특집 기사 써.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다. 제목은요? 72시간에서 석 달로 한국은 어떻게 이겼나? 이걸로 가. 저는 호텔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처음 새벽 4시에 트럼프 트윗을 봤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모든 게 떠올랐어요. 체인벌린의 여유로운 미소, 이진수의 침착함, HBM 세 글자, 김수진의 화상 자국, 박준호의 밤샘 근무 그리고 오늘의 합의까지요.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인인 제가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졌습니다.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건 패배가 아니라 깨달음이었습니다.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틀렸어요. 한국은 HBM으로 AI의 미래를 쥐고 있었고 조선소로 우리 안보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체인벌리는 숫자만 봤습니다. 수출 의존도 15%, GDP 대비 40%. 하지만 한국은 사람을 보여줬어요. 김수진과 박준호 같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밤낮 없이 일하며 미국을 돕고 있다는 걸요. 기사 중간에 이진수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계산해 보셨습니까?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어요. 미국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필요한지, 한국 없이 중국을 막을 수 있는지, 한국 없이 AI를 발전시킬 수 있는지를요. 마지막 문단을 썼습니다. 72시간 최후 통첩은 석 달 만에 한국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건 승자와 패자의 게임이 아니었어요. 서로가 얼마나 필요한지 깨닫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과정을 지켜보며 배웠어요. 진짜 협상은 힘이 아니라 가치로 하는 거라는 걸요. 기사를 발행했습니다. 30분 만에 조회수가 10만을 넘어섰어요. 댓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 톰슨 기사 읽고 울었다. 우리가 한국을 너무 몰랐어. 김수진 씨에게 고맙다고 전해주고 싶다. 이게 진짜 동맹이지. 서로 존중하는 거. 다음 날 저는 백악관에서 체인벌린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사임 발표를 하러 나온 참이었어요.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마이클, 기사 잘 봤습니다.
인터뷰 하시겠어요? 체인벌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녹음기를 켜자 체인벌린이 입을 열었어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틀렸어요. 무엇을 놓치셨다고 생각하세요? 사람입니다. 저는 숫자만 봤어요. 하지만 한국은 숫자 뒤에 사람이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게 차이였어요. 체인벌린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이진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유리해진다는 걸요. 그래서 침착했던 겁니다. 후회하십니까? 아니요. 배웠습니다. 좋은 교훈이었어요.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국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김수진이었습니다. 기사 고맙습니다. 아버지께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석 달간의 긴 여정이 드디어 끝났구나 싶었어요. 한국은 이겼고 미국은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걸 기록했어요. 합의 이후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저는 다시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거든요.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전남이었습니다. 오픈 AI 데이터 센터 기공식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거대한 부지에 수백 명이 모여 있었고 샘 알트먼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샘 알트먼이 말했어요. 이곳에서 다음 세대 AI가 탄생할 겁니다. 한국과 함께요. 박준호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기공식이 끝난 후 그를 만났어요. 마이클 기자님 오랜만이에요. 박준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팀장으로 승진했어요. 이제 20명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SK 하이닉스가 HBM 증설에 들어갔거든요. 미국 기업들 주문이 폭발적으로 늘어서요. 우리 팀이 핵심이에요. 기분이 어때요? 떳떳합니다. 우리가 세계 최고라는 걸 증명했으니까요. 박준호가 데이터 센터 부지를 바라봤어요. 여기서 GPTU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리 HBM이 들어갈 겁니다. 다음 날 저는 인천 조선소로 향했습니다. 김수진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어요. 조선소는 여전히 분주했고 거대한 이지스함이 건조되고 있었습니다. 김수진이 용접 작업을 마치고 나왔어요. 마이클 기자님 또 오셨네요. 그녀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명장으로 선정되셨다고요? 네, 현대중공업 최고 명장이래요. 김수진이 수줍게 웃었어요. 미 해군이랑 15조 원 계약했잖아요. 그 첫 번째 배를 제가 맡았어요. 아버지께 전화로 말씀드렸더니 우셨어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딸이 자랑스럽다고요. 자기가 지킨 나라를 딸이 다시 돕고 있다고. 김수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이 배 완성되면 아버지 모시고 진수식 할 거예요. 평생 한 번뿐인 순간이잖아요. 저는 그날 오후 조선소 전체를 둘러봤습니다. 4,000명의 노동자들이 6척의 이지스함을 동시에 건조하고 있었어요. 미국 주문이 쏟아지면서 일감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체인벌린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사임 후 소식이 없었거든요. 워싱턴 지인에게 연락했더니 그가 싱크탱크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화상 인터뷰를 요청했고 체인벌린이 응했습니다. 마이클, 잘 지내셨습니까? 화면 너머 체인벌린은 많이 편안해 보였어요. 한국 다녀왔습니다. 김수진 씨랑 박준호 씨 만났어요. 어떻던가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자부심이 넘쳤어요. 체인벌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놓친 게 바로 그거였어요. 사람들의 마음이요. 후회하세요? 후회보다는 감사합니다. 덕분에 배웠으니까요. 체인벌린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는 이제 대학에서 강의해요. 국제협상론이요. 학생들에게 한국 케이스를 가르칩니다. 뭐라고 가르치시는데요? 협상은 힘이 아니라 가치로 한다고요. 상대가 가진 걸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고. 체인벌린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진수가 제 인생 최고의 스승이었어요. 그는 단 한 번도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침착하게 기다렸죠. 그게 진짜 강함이더라고요. 인터뷰를 마치고 저는 호텔방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지요. 72시간에서 시작해 6개월 만에 끝난 이 협상이 우리에게 남긴 게 뭔지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마지막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3가지 교훈으로 정했어요. 첫째, 시간은 약자의 무기입니다.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트럼프는 72시간을 줬지만 한국은 그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했습니다. 급하게 굴복하지 않고 차분히 기다렸죠. 그 사이 미국 내부에서 균열이 생겼고 실리콘밸리와 펜타곤이 한국 편을 들었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게 진짜 힘이었어요. 다음 교훈을 썼습니다. 둘째, 기술은 협상 테이블을 뒤집습니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HBM과 조선기술, 이 2가지가 한국의 카드였습니다. 미국은 GDP와 군사력을 받지만 한국은 미국이 가질 수 없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술이 국력이라는 걸 증명한 거죠. 마지막 교훈을 적었습니다. 셋째, 압박은 때로 기회입니다. 키보드 소리만 조용히 울렸어요. 트럼프의 압박은 한국에게 위기였지만 한국은 이걸 기회로 바꿨습니다. 원자력 협정 완화, HBM 관세 연구 면제, 조선소 장기 계약. 압박받지 않았다면 얻지 못했을 것들이에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게 진짜 협상입니다. 기사 마지막에 제 소감을 덧붙였습니다. 저는 미국인입니다. 하지만 이번 취재를 통해 한국을 존경하게 됐어요. 작은 나라가 아니라 강한 나라였습니다. 기술로, 사람으로, 인내로 강한 나라요. 그리고 이런 나라가 우리 동맹이라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기사를 발행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에 김수진 같은 사람, 박준호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만드는 배와 칩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어요.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에디터였어요. 마이클, 기사 대박이야. 100만 조회수 넘었어. 정말요? 그리고 퓰리처 후보로 추천됐어. 축하해. 전화를 끊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상은 따로 있었어요. 김수진의 미소, 박준호의 자부심, 체인벌린의 깨달음. 이게 제가 받은 진짜 상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동떡 시루였습니다.